월스트리트의 아주 유명한 투자자죠. 켄 그리핀. 그가 이끄는 헤지펀드 시타델에서 최근에 좀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어요. AI 관련 주식 하나는 지분을 거의 반이나 줄이고 또 다른 AI 주식은 무려 4배 넘게 늘렸다는 건데요. 아니 왜 이렇게 상반된 결정을 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오늘은 바로 이 부분,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 또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 이 두 기업을 둘러싼 시타델의 투자 전략 변화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 사고 팔았다 이런 뉴스 그 이상으로요. 이 빠르게 변하는 AI 투자 시장의 큰 그림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저희 목표는 그냥 사실만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그 결정 뒤에 숨어있는 어떤 전략적인 생각, 그리고 AI 시장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팔란티어 지분 축소 소식입니다. 시타델이 지난 2분기였죠. 팔란티어, 그 티커 심볼 PLTR, 이 주식 보유량의 48%를 팔았습니다. 거의 64만 주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난 3년간 주가가 2000% 넘게 정말 엄청나게 오른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주식의 거의 절반을 팔았을까요? 그냥 마음이 변한 걸까요? 네, 겉으로만 보면 팔란티어 이제 좀 힘든가? 뭐 이런 신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요. 그런데 헤지펀드 세계가 뭐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거든요. 이건 팔란티어라는 회사 자체를 이제 믿지 못하겠다라기보다는요. 아주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한 결과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진짜 좀 눈여겨봐야 할 게 팔란티어 주가 수준인데요. 정말 뭐랄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씻어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뭐 성정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이고 거의 완벽한 미래까지 주가에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이 지표가 무려 135배에 달했습니다. 와, PSR 135배요? 잠깐만요. 135배면 어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치네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IT 거품 절정기였던 닷컴 버블 때를 떠올리게 할 정도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보통 성장주도 뭐 수십 배 정도인데 135배면 진짜 거의 뭐 꿈만 먹고 크는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켄 그리핀처럼 아주 계산적이고 또 원칙,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에게는요.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은 감정과는 별개로 아주 냉정한 수학적 판단을 하게 만들죠. 헤지펀드의 본질이 뭔가요? 결국 자본을 계속해서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수익을 최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는 당연히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라서 위험 부담이 좀 커졌다 싶은 우량주 지분을 일부 덜어내는 거, 그것도 포함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그 위험 조정 수익률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요. 아, 그 위험 조정 수익률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률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감수해야 하는 위험까지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많이 올랐다는 건 뭐 그만큼 또 변동성이나 떨어질 위험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팔란티어의 경우가 아마 그런 케이스였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뭐 과거에 스탠리 디럭켄멜러나 캐시 우드 같은 다른 유명 투자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팔란티어 지분을 조정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시타델이 팔란티어를 팔았다는 게 팔란티어 앞날은 어둡다. 이런 선언이라기보다는요. 이미 큰 수익을 준 자산의 비중을 좀 줄여서 위험 관리를 하고 동시에 또 현금을 확보해서 다른 좋은 기회를 찾으려는 뭐랄까 지극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하,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계속 가지고만 있는 게 능사는 아니군요. 성공적인 투자를 했더라도 계속해서 위험과 보상을 따져보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춰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재밌어집니다. 팔란티어 지분은 줄였는데 시타델이 바로 그 시점에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팔란티어 매도와는 정말 완전히 대비되는데요. 시타델이 같은 기간에 엔비디아, 티커 엔비디아죠. 이 주식을 무려 414%나 더 사들였어요. 추가로 산 주식 수만 650만 주가 넘고 이걸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야, 이건 뭐 거의 올인 수준인데요. 왜 엔비디아에는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섰을까요? 그냥 AI가 핫하니까 따라간 걸까요?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이 움직임은 켄 그리핀과 시타델이 앞으로 다가올 10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컴퓨팅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탄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멋진 AI 알고리즘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보다는요, 그 알고리즘이 실제로 돌아가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그 기반 시설, 인프라죠. 이걸 장악하는 쪽이 결국엔 승자가 될 거다. 이런 아주 강한 확신이 보이는 거죠. 아, 인프라요? 네. 그리고 현재 그 인프라의 가장 핵심에는 누가 있냐? 바로 엔비디아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엔비디아는 AI 연산에 꼭 필요한 가속 컴퓨팅 하드웨어, 특히 GPU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요즘 매일 듣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차, 심지어 미래의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AI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상 엔비디아 칩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죠. 하긴 요즘 AI 얘기하면 엔비디아 GPU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하드웨어만 잘 만들면 달까요? 다른 회사들이 비슷한 칩 내놓으면 금방 또 따라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엔비디아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 하드웨어 성능 자체만이 아니에요. 그걸 둘러싼 아주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습니다. 바로 쿠다 플랫폼인데요. 아, 구다요. 들어봤어요. 네. 이게 뭐냐면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써서 AI 모델 같은 걸 쉽게 만들고 또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 모음이자 프로그래밍 모델이에요. 이미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 큐다에 익숙해져 있고 관련된 코드나 라이브러리도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이게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 역할을 합니다. 경쟁사가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내놔도 개발자들이 기존에 쓰던 큐다 환경을 버리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아, 일종의 기술적인 락인 효과 같은 거군요. 그렇죠. 기술적인 종속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시타델이 엔비디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기로 결정한 데는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경쟁력 말고도 몇 가지 더 중요한 배경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배경들일까요? 더 있나요? 첫째는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천문학적인 투자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라면 그 클라우드 대기업들 말씀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 같은.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웹서비스, AWS, 구글 클라우드 같은 이런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확장하는데 매년 수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투자의 상당 부분이 바로 엔비디아 GPU를 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 수요가 단기간에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수요가 탄탄하군요. 그렇죠. 둘째는 또 전략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경쟁사로 여겨졌던 인텔이나 오라클과도 손을 잡으면서 시장 지배력을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이런 파트너십에서 나오는 시너지는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역시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죠. 곧 나올 블랙웰 울트라나 그 다음 세대인 루빈 아키텍처 같은 차세대 GPU들. 이게 엔비디아의 기술 리더십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격차를 계속 벌려나갈 걸로 기대됩니다. 와, 들어보니까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가 정말 여러 겹으로 탄탄하네요. 그런데 앞서 팔란티어처럼 엔비디아도 주가가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고평가 아니냐, 이런 걱정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시타델은 왜 이렇게 큰 투자를 했을까요? 팔란티어 고평가는 부담스러워하면서 엔비디아 고평가는 괜찮다고 본 걸까요?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점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시타델의 경우 엔비디아는 단순한 고평가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즉,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보다는 AI 시대라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뒀다는 거죠. 아,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 왜?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업들, 심지어 각국 정부까지 나서서 AI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이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어쩌면 대체 불가능한 필수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흔히 AI 혁명을 골드러시에 비유하잖아요. 네, 그렇죠. 금을 캐려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진짜 확실하게 돈을 버는 건 직접 금을 캐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나 삽,
청바지 같은 장비를 파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유명한 이야기죠. 엔비디아는 바로 그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금을 분석하거나 가공하는 쪽에 가깝다면 엔비디아는 금을 캐는 도구 그 자체인 셈이죠. 아하,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켄 그리핀의 움직임은 AI라는 큰 파도에서 아예 발을 빼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위에서 서핑포드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군요. 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팔란티어처럼 이미 가치가 좀 많이 반영된 영역에서는 이익을 일부 실현하고 그 대신에 AI 시대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 즉 엔비디아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거나 단기적인 분위기에 편승하는 그런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자본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를 예측하고 AI라는 이 거대한 트렌드의 근본적인 구조, 그러니까 가치 사슬을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로 읽어야 합니다. 켄 그리핀은 AI 혁명의 다음 단계에서 가장 큰 돈은 어디서 나올까? 이 질문에 대해서 화려한 앱보다는 바로 이 기반 시설에 답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분석가는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팔란티어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지고 좀 성숙 단계에 들어선 느낌이라면 엔비디아라는 이 거대한 기계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근육을 키우면서 더 큰 힘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성숙 단계와 성장 단계의 차이군요. 네. 그리고 이거 우리 언니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런 큰손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이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어떤 종류의 기회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서비스나 앱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눈에는 잘 안 띄지만 꼭 필요한 그런 기반 기술이나 인프라일까요? 확실히 어떤 산업이나 테마를 볼 때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냥 AI 관련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응용 서비스 계층과 기반 인프라 계층처럼 성격이 다른 기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다른 기술이나 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켄 그리핀의 시타델이 보여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에 대한 이 상반된 투자 결정, 이걸 통해서 높은 밸류에이션과 리스크 관리라는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도 AI라는 큰 흐름 안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높이 날던 팔란티어 비중은 줄이고 AI 시대의 심장과도 같은 엔비디아 투자는 대폭 늘린 결정. 분명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혁명이 계속 진화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엔비디아 GPU 같은 하드웨어나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말고 또 어떤 것들이 미래의 핵심 장비 혹은 숨겨진 기반 시설이 될 수 있을까요? 미래의 곡괭이와 삽이용. 네, 그렇죠. 예를 들면 AI 연산에는 엄청난 열이 나잖아요. 이걸 효과적으로 식혀줄 아주 특별한 냉각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차세대 전력망 기술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새롭게 부상할 수도 있겠죠. 혹은 AI 기술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면서 더 중요해질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나 AI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표준화된 프레임워크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번 구조적인 병목 현상, 그리고 그 병목을 푸는 새로운 기회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곡괭이와 삽은 무엇이 될 것인가?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